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 34페이지 펼쳐보면은 단원 제목이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나와 있죠. 단원 제목 써줄게요.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깜빡해가지고 못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판서를 하면서 같이 필기하면서 내용을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우리의 도덕적 탐구의 방법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도덕적 탐구의 방법 이렇게 볼 건데 그런데 왜 우리가 도덕적 탐구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부터 봅시다. 왜 우리가 도덕적 탐구를 왜 해야 하냐? 우리가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논술을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랑 토론을 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한 도덕 판단을 왜 했는지,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당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 탐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덕 판단을 내리죠.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도덕 판단을 내리는데 내가 왜 그런 판단하는 이유가 있죠. 이 이유라던가 근거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도덕적 탐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보려면은 내가 왜 그렇게 내렸는지 그 근거랑 이유가 과연 도덕적 가치가 있나 한번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도덕적 탐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적 탐구의 과정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 분석 탐구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가치 갈등 해결 탐구 모형이 있어요. 솔직히 이 두 가지 모형에 대해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은 가치 분석 탐구 모형이랑 가치 갈등 해결 탐구 모형을 굉장히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과연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두 개 다 너무 비슷하다 과정이. 그래서 가치 분석 탐구 모형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내린 도덕적 가치,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이 내가 내린 도덕적 판단 있죠. 내가 내린 도덕적 판단 속에 있는 가치가 과연 좋은 가치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가치인가?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가치 갈등 해결 탐구 모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나랑 상대방의 도덕적 가치가 다른 경우가 있죠.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한번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 단계부터 보면 윤리 문제 확인 및 명료하다 있죠. 윤리 문제 확인 및 명료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단계냐면은 지금 어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 문제가 있죠. 윤리적 문제 상황이라던가 이 윤리적 문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집단끼리 서로 갈등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하는 집단들이 있겠죠. 이 집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명료화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사실의 진위 및 타당성 탐색이죠. 사실의 진위 및 타당성 탐색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뭐 하는 단계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장할 때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주장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을 근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정말로 객관적인지, 타당한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잠정적 도덕 판단이죠. 아까 위에 2단계 보면 사실의 진위 및 타당성 탐색이 나와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인공임신 중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임신 중절을 반대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봤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결론을 내릴 때 맨 처음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덕 원리 검사 단계가 있죠. 도덕 원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려서 잠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려는데, 이 도덕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원리가 있겠죠. 내가 이런 도덕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 이 내가 내린 도덕적 근거 아니면 도덕 원리, 이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검사하는 게 도덕 원리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최종적인 도덕 판단이 있죠. 적인 도덕 판단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의 잠정적 도덕 판단을 도덕 원리를 통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했더니 굉장히 타당하고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나의 잠정적인 도덕 판단이 최종적인 도덕 판단으로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갈등 해결 탐구 모형을 봅시다. 가치 갈등 해결 탐구 모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단계, 윤리적 쟁점 및 딜레마 확인 단계가 나와 있죠. 윤리적 쟁점 및 딜레마 확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윤리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랑 비슷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 나와 있죠.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던가 이 사실을 분석한다던가 이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지금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근거를 두고 또 결론적으로 해서 나는 이런 가치를 주장한다. 나의 입장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채택하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도덕적인 이유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라. 그래서 내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윤리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생각해서 도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탐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 탐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뭐냐? 나랑 상대방이 지금 입장이 다르죠.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리고 나의 주장이 있죠. 나의 주장이 과연 보편화 가능한지.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장이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주장이 어떤 한쪽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보편화 가능한지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윤리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적 관점, 글씨 제가 이상한데, 이론적 관점을 통해서 윤리 문제를 명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겠죠. 이 선택을 할 때 과연 장기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거나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책임을 갖거나 아니면 배려를 할 때가 있죠. 다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거나 우리가 배려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을 넘어서서 동물, 식물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도덕적 추론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 추론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릴 때 근거들, 어떤 사실 근거라던가 도덕적인 근거라던가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도덕 판단을 내리죠.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도덕적 추론이라고 해요. 도덕적 추론이란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도덕적 추론이다라고 봐요. 근데 도덕적 추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성 요소를 볼게요.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사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실험이라던가 관찰 연구 등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사실이라 한다. 그러니까 실험, 관찰, 연구를 통해 진위를 알 수 있는 사건의 기술, 사건의 묘사,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 그러니까 다시 인공임시 중절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은 태아가 무엇인지, 과연 태아가 인간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신체의 세포라고 봐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이란 어떤, 그러니까 태아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이런 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리을자가 이상한데 마지막엔 도덕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태아는 인간이니까 이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여성의 선택이라던가 의사 결정이라던가 이런 자율성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말하는 걸 우리가 도덕 원리라 합니다. 어떤 윤리 문제에 대해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걸 우리가 도덕 원리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덕 원리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도덕적인 명령, 도덕적 원리를 나타내는 게 도덕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도덕적 추론 과정을 보면요. 3단 논법이랑 굉장히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3단 논법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데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3단 논법이라 하는데 대전제는 보통 가장 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는 뭐예요? 소전제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형식이 이루어진 거 우리가 3단 논법이라 하죠. 3단 논법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아실 텐데 뭐 A, B, C, A, C, B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추론도 3단 논법이랑 굉장히 구조가 똑같아요. 도덕적 추론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냐면 대전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도덕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판단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 사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도덕 판단이 있겠죠. 도덕 판단이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덕 원리는 예를 들어서 뭐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너무 기네. 도덕적으로 그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도덕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도덕 원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겠죠. 사실 판단은 구체적인 어떤 사례, 아니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인간이다. 무고한 인간이다. 그래서 도덕 판단은 뭐예요? 결론이겠죠. 그래서 태아를 죽이는 인공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이런 식으로 형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구조가. 또 3단 논법이랑. 그래서 뭐 A, B, C, A, C, B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장 펼쳐봅시다. 네, 그 다음 장 내용 펼쳐보면요.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몇 번째죠? 5번째 이야기죠. 비판적 사고. 그래서 우리가 내린 도덕 판단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내리고 있는 도덕 원리가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아니면 사실 판단이라던가 이런 모든 판단이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비판적 사고이겠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맨 처음에 사실 판단을 우리가 검토해야겠죠. 사실 판단을 검토할 때 과연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사실이 진짜로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인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뭐 관찰을 하거나 뭐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탐구를 하면은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도덕 원리
검토가 어렵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도덕 원리 검토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 가치도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특정 사회마다 생각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도덕적 규칙이라던가 관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도덕 원리가 서로 다른 일이 발생하면요, 이 도덕 원리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타협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원리 검토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떻게 검토할 수 있냐? 첫 번째, 내가 내린 도덕 원리대로 행동을 하면은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행위의 결과를 검토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의 결과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긍정적인 이익을 줘. 그러면은 이 도덕 원리는 옳다. 아니면 내가 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쁜 영향을 줘. 그러면은 이 도덕 원리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행위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집 자식이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집 딸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뭐 24시간 어디 방에 가둬놓고 공부만 하게 강제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학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단이 비도덕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이 수단을 사용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수단 자체가 비도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토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규칙이나 관습에 맞는 도덕 원리인지 이거를 검토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위 및 권위자에 의해 도덕 원리를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랄까요, 위인이다. 아니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권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주장은 나름 합당하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신에 너무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권위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검토하는 방법은 우리의 도덕적 감정 및 양심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도덕 원리가 나의 도덕적 감정이라든가 양심에 찔리지 않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겠죠. 대신에 너무 행위자의 주관적이랄까요? 너무 주관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6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6번째 내용은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윤리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상상력이 과연 무엇이냐? 도덕적 상상력은 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문제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과연 윤리적 할까요? 도덕적 합시다. 도덕적 문제 상황인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아, 이거는 도덕적 문제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하는데, 이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게 도덕적 상상력이에요. 도덕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상력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도덕적 문제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도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 그런데 이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지 그거에 대해서 상상해서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하는 거겠죠. 이런 걸 우리가 도덕적 상상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려적 사고가 뭔지 봅시다. 배려적 사고는 간단합니다. 배려적 사고는 타인의 욕구라던가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이 상황에 공감을 하는 걸 우리가 배려적 사고다라는 거였겠죠. 타인의 욕구나 필요에 관심을 가져서 이 타인의 욕구나 필요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우리가 배려라고 부르죠.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 필요를 충족시키는 걸 우리가 배려적 사고다라고 부릅니다. 교과서 잠깐 봅시다. 교과서 37페이지 펼쳐보면요. 맨 밑에 새학기 쌓이는 겨울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학자들은 A는 B이다 라는 일종의 사실판단의 진술들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사실판단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A는 B 해야 한다와 같은 일종의 당위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자가 휴미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맨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휴미 주장했던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시연 해설을 볼게요.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사실 판단에 근거하여 곧바로 도덕 판단을 이끌어내면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두가 쾌락을 좋아한다라는 사실 판단 내리고 이에 근거하여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도덕 판단을 도출하면 오류를 범한다. 우리가 굉장히 토론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다시 판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오류가 뭐냐? 오류란 뭐냐? 그러니까 전제에는요. 전제에 없었던 결론에 당위를 도출하는 거. 이런 걸 우리 자연주의적 오류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도덕적 추론 과정 이거 볼게요. 3단원법이라던가 도덕적 추론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 보면요. 대전제랑 소전제에 있는 내용들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자연주의적 오류는 뭐냐? 이 전제에 없었던 내용을 결론에 갑자기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오류란 여기 쓸게요. 간단하게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여 당위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해요. 당위는 뭐냐? 그러니까 무엇 해야 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라던가 당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연주의적 오류를 굉장히
범하는 대표적인 학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요. 공리주의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공리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라는 특성이 있죠. 피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야, 이거.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죠.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쵸? 그런데, 공리주의는 뭐야, 결론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당위로 이끌어냅니다, 결론에. 이게 공리주의의 결론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당위를 이끌어내는데, 잘 보세요. 여기 사실 전제를 보면요. 어떤 당위에 대한 내용이 없죠.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 우리는 고통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피해야 한다라는 이런 당위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자연주의적 오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학설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내용은 필기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과서 38페이지 봅시다. 38페이지 보면은 윤리적 성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 아니면 윤리적인 삶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적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말했고 공자도 그랬고 여러 윤리적으로 중요한 철학자들이요. 윤리적 성찰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윤리적 성찰이란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 삶의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 활동이다 나와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점들이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성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을 보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을 보면요. 마지막 줄 보면 윤리적 성찰은 도덕적 주체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문제를 해명하므로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겠죠.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내가 항상 어떤 잘못한 점들을 반성하니까 당연히 나의 도덕성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 이런 걸 맨날 생각을 하니까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 성찰하는 방법을 봅시다. 그래서 유명한 4명의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동양의 유교에서는 어떻게 윤리적 성찰을 하냐. 동양의 유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색을 바꿀까요? 거경을 하거나 신독을 한다 나와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유교도 배웠었고 불교도 배웠었고 여러가지 윤리 사상을 배웠을 텐데 그 중에서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수양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경이라고 했죠. 경이란 무엇이냐? 나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경이 수양 방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양 방법이 경이라고 했죠. 경이랑 거경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경은 경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경이란 몸과 마음을 가짐을 흐트러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경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신독이라고 했죠. 신독이란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나의 생각이라던가 잡념이라던가 나의 혼자 있을 때 나의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연 윤리적인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지 성찰하는 거겠죠. 그 다음 학자가 나와있는데 그 다음 학자는 증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증자는 무엇을 중요시했냐? 증자는 성찰하는 방법을
113성이라고 이렇게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113성을 제시했죠. 113성이란 뭐냐? 남을 돕는데 정성스럽게 하려는가, 친구와 교제하는데 신의를 다하려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 이런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성찰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그 다음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은 반성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나와있죠. 성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말을 했냐? 보면 행위와 태도를 성찰하는 방법으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느끼거나 행하는 중용을 굉장히 강조했다 나와있죠. 중용이 나와있을 텐데, 중용이란 무엇이냐?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가장 적당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를 내는 거는 굉장히 나쁜 감정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할 때, 이럴 때 내가 화를 내야지 그게 가장 합당한 감정이고 행동이죠. 이런 걸 중용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기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땅한 상황에서 마땅한 일에 대해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 다음 장 보면 토론을 통한 성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을 넘어가면요,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이 나와 있어요. 생명윤리라던가 뭐 과학기술윤리라던가 아니면 사회윤리라던가 뭐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윤리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쟁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토론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볼게요. 왜 우리가 토론을 통한 성찰을 왜 해야 하냐면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어떤 게 과연 진리인지 잘 모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인식과 판단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마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성찰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 성찰 방법으로서의 토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토론할 때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내가 이기려고 경쟁하는 토론을 생각해야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적 성찰은 무엇이냐? 승자랑 패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양쪽의 주장과 논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의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성찰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방금 말했던 내용이 어딨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토론은 승자 패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양쪽의 주장과 논거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목소리에서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나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들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주장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서로 성찰을 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는 그런 토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토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뭘 볼 거냐면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밑에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용 보면, 윤리적으로 실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아니면 어떤 게 그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안 걸 통해서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이거에 대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실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윤리적 실천하기 위해서 도덕적 옳은 것을 꿋꿋이 실천하려면 선의지를 지녀야 한다 나와있죠. 선의지라는 개념은 칸트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칸트는 어떤 이론을 펼친 사람이에요? 의무론을 펼친 사람이죠. 의무론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옳은 행동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선의지는 뭐냐?
행동 자체가 당연히 옳은 것이니까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겠죠. 이런 걸 우리가 선의지라고 얘기해요. 이런 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도덕적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겠죠. 꾸준히 내가 항상 평소에도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지만 선의지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의지를 가져야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꿋꿋이 실천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선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옳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도덕적 습관에 몸을 비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